매끼 먹을 걱정하면서 배고픈 거는 슬픔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고 보고요. 처음으로 쥐를 잡아먹는 애들한테부터 같이 이제 쥐 고기를 처음 먹었고, 그리고 이제 저런 걸 잡아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됐죠. 저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약을 살 수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그냥 한쪽이라 눕혀놓고. 14시간을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매를 맞았던 적도 있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서 매 맞아야 되고 또 언제 어느 때에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이제 공포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저희는 사람을 주고 사고 판다는 게 그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내 가족, 내 피부치 다 죽인 그 원한에 사무친 북한.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희 가정이. 네, 다 붙잡혀 가시고. 제가 군대 생활 기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배고프면 주민 불악에 나가서 그저 뭘 도둑질해 먹던 기억이 제일 나고요. 숨을 그냥 헉헉 대면서 그냥 저희 앞에 본 앞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 탈출은 2001년 2월 1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으로. 북한에서도 다 여행증도 돈으로 다 떼서 그렇게 해서 돈이야 뭐 집에 거 다 팔았지. 여행증도 다 돈으로 샀어. 그렇게 하고 밤에 건넜거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뒤를 잘 하지 않고는 오는 도중에 붙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은 건 도중에 붙들리면 총살이거든. 그러길래 좀 그저 권력가들의 사생활을 알아서 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에 죄명은 여독수용소에 간 사람은 김일성의 목에 혹이 났다고 해서 간 사람, 김일성이 얼굴에 신문에 난 것을 장판 밑종이를 발라서 간 사람, 그 다음에 남한 방송을 들어서 간 사람,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노이, 2살, 4살, 7살, 9살. 만 8년 거의 6개월을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죽었죠.
너희 중에 하나 죽고 하나는 딸은 나오자마자 남을 입양해줬어요. 왜냐면 토대가 나빠서 시집 못 갈까 봐 남을 줬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생사여부 몰라요. 35년째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여부를 몰라. 아무것도. 무슨 죄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들 하나는 89년도에 탈북하려고 중국 국경에, 이 북한 국경에 왔다 붙들려서 시범에 걸려서 총살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먹고 여독수용소에서 어머니 아버지 굶어 돌아가고 아들 하나 학교 갔다 오다가 영흥강 물이 팽글팽글 도는 데 있거든. 그러니 그런 데 빠져 죽고. 내 너무 가슴 아프고 원한에서 못 쳤어. 아들도 두 번이나 복송돼서 너무 고문을 받아서 피를 기관지 출혈을 2kg나 했어. 그래서 뼈하고 가죽만 남으니까 병보성으로 내놨거든.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입원 생활을 하고 장애인 2급을 받고 있어. 호흡기 장애인 2급을 받고 있어. 그러니 내가 왜 김정일이를 두둔하겠나 말이야. 내 가족, 내 피부치 다 죽인 그 원한에 사무친 북한. 정말 나니 눈물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늘 아래 나 하나 만들어 놓은 저 저주스러운 김정일. 신으로 다 받들어 모시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밥 먹기 전에 그 식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밥을 먹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과 같은 사람 이렇게 감히 뭐 그 수정님이 감히 오줌을 쌀까 이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안 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가장 위대한. 1912년 4월 15일 위대한 태양 김일성이가 만경대에서 솟아났다. 21세기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이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영웅으로 배워주는 것이지요. 앉아서 삼천리 간다 뭐 이렇게 신출귀몰한 김일성.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동서남북을 휙휙 날아다니는 김일성. 그래서 우리 인민을 혜성처럼 나타나서 태양으로 본. 그래서 1912년 4월 15일을 태양절로 개칭을 했고 이제는 세상이 만나나? 막 그런 생각까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좀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먼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 뭐 김일성이란 글자를 빼고 하나님 거대하면 그게 교회 책임. 그 정도로 세뇌교육이 돼버렸어. 아니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북한에 지금 있으면 그대로 그렇게 존경할게요. 그의 아들인 김정일까지 그렇게 존경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위대한 수령님을 오버헤드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기차에서 뛰어내렸죠. 그 평양 해산행 기차를 타고 기차가 이제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그 산이 올라가는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속도가 좀 빠르진 않죠. 그 눈이 이제 깊게 쌓여 있으니까 뛰어내려도 눈에 빠지니까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고 그게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애들이 숱하게 뛰어내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여긴가 보다 해가지고 같이 뛰어내리는 거지. 어렸을 땐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 5개인가 있었어요. 5개인가 6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방,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아이들이 누구네 집에 제일 좋은 고기들이 많냐를 이제 굉장히 경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군붕어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그게 아주 이제 항공 군붕어. 그걸 이제 구하려고 이제 무지하게 노력했죠 그때. 군인들이 말투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약간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철문이 이렇게 다 열리고 뭐 군인들이 막 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말라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처체하고 막 옷도 막 굉장히 찢어지고 기운 옷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벌레 같은 거 잡아다가 이제 말려서 이제 가루를 먹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항에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그때도. 하루하루가 지친 생활이고 저 이제 일하고 막 춥고 하니까 당장 죽을 상태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거기에 죽든지 말든지 그런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돼요. 다만 이제 굉장히 좀 씁쓸한 생각은 들었죠. 이게 이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진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캐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직업이었고 그때 이제 수용소 10년 동안 그 1년은 정말 천국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버위원들이 먹는 꿀, 그러니까 벌통 관리하는 데 제가 거기 가 있었거든요 한번. 단지 뭐가 안 좋냐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제일 괴롭고 그것도 외로움이 제일 괴로운데 그때 다행히도 책을 많이 봤어요. 그때 이제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 안나 카레니나 부활,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 참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He looks dead. He is dead. We'll get the undertakers. 그러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내가 탈북하는데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나도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Referring to his duty to be loyal to the leader, Kim Jong-il said, "Nobody in the world has ever dedicated all his life to the people's cause for so many years and undergone so many hardships as our leader has done. Whenever I think of the leader working restlessly for the people's happiness, I feel my eyes moisten. I rack my brains to take the load from his mind and make him happy." 이런 무슨 종로구라면 종로구 한 개 지역을 통째로 이제 뭐 떼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무슨 집도 지어놓고 공장도 있고 이런 철조망이라는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은 아니고요. 한 개 지역이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주어진 일을 하고 뭐 탄광에 나가는 것도 있고 농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뭐 림산이라고 나무 벌목하는 그런 작업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나가는 것도 있고 뭐 피복 공장, 뭐 식료 공장 다 분할해서 나가거든요. 참 뭐 거기에서의 학교 생활은 너무 단순했어요. 뭐 탄은 어떻게 캐고 뭐 석탄 캘 때 석탄은 어떻게 캐고 뭐 탄천은 어떻게 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어 같을 때는 이제 무슨 근어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 배워주고 수학은 이제 도하기 돌기 이런 수준의 정도에서만 배워주고 입학한 첫날부터 이제 뭐 관리소의 법과 규정, 10대 법과 규정이라는 그런 규정을 암송해야 되고. 그때 이제 죽고 나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때 11월 29일 날 96년도 11월 29일 날 엄마하고 형하고 이제 죽고 나서 나하고 아버지 우리 가족에는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마 나이 좀 들어서 온 사람들, 소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근데 아이들은 별로 그 자살한 사람 없더라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서 매 맞아야 되고 또 언제 어느 때에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이제 공포감이 있거든요, 우리를. 또 대신 뭐 이제 일을 잘못하고 한다거나 뭐 어쨌든 뭐 담당 뭐 버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벌칙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밥이 잘릴 때도 있고 완전히 뭐 밥이 절반 잘릴 때도 있고 나오는 밥 양에서 절반 잘릴 때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굶을 때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평양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가리소에 들어오신 분인데, 가리소는 원래 이렇게 외부 사람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제 또 나를 또 같이 일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그런 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분이 살던 이제 얘기를 나한테 꺼내놨었거든요. 이제 평양에서 살던 얘기를. 가리소에서 제일 인기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먹는 소리거든요. 우리로서는 너무 그 얘기를 듣는 다음부터는 적응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 자체가 자꾸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먼저 이제 그분한테 그랬었어요. 이제 도망치자고, 한번 도망쳐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1월 2일 날 이제 산에 이제 화목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불뗄나무 하러 간다. 진짜 무슨 진짜 넘어가다가 어떻게 총에 맞을지 아니면 전기부터 죽을지 그런 것까지 생각했지만은 그때는 자신감이 막 넘쳐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넘어갈 기세였는데, 정작 이제 1월 2일 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철조망도 보고 경비대가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막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참 저건 넘어갈 수 있겠나.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너무 무섭고 자기도 무섭고 난 진짜 포기하지 못한다. 무조건 도망쳐야 되겠다고. 철조망하고 거리가 한 20m,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m 그 정도 됐었어요. 경비대가 이제 순찰 돌고 지나간 지 한 15분, 한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시간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도망쳐야 되겠다고 그냥 내가 꿀다시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먼저 이제 한 발자국 앞에 먼저 이제 철조망을 향해서 도망치고, 뒤에서 이제 이분이 한 발자국 뒤에 늦게 그냥 이분이 날 뒤따라오다가 내가 이제 눈이 미끄러지면서 이제 한번 자빠졌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나는 그냥 철조망 보는 순간에 이분이 전기선 사이로 이렇게 그냥 철조망 사이로 삐지고 나가는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다른 생각은 없이.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무작정 이분이 등을 타고 좀 넘어갔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그때면 일어나서게 되면 뒤를 돌아보니까 철조망이 뒤에 있더라고요, 내 등대. 그래서 이거 철조망 넘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철조망에 걸려서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철조망에 가만 걸리고 있지. 그때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걸 도망쳐야 된다. 그냥 철조망 산 아래서 무조건 내려떼야 된다 해가지고 한참 내려떼가지고 산골짜기 아래 내려와가지고야 생각이 전기 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이제 내가 앞서 가다가 자빠지지 않고 눈이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지지 않고 철조망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전기 붙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오직 그 김정일 자신을 위해서만 그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용소도 만들어 놓고 인민들도 굶겨 죽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하게 되면 북한 사람은 더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전 체제를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의 희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음악인이라고 말을 할 적에는 그들이 말을 하다시피 어떤 정치의 선동자, 선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들이 머리가 빨갛지 않으면 빨간 홍보를 못한다. 김일성, 김정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녀가 가장 많죠. 북한의 출신 성분 많이 따지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출신 성분이 나쁜 줄 몰랐어요. 그렇고 하여튼 집안 내력 중에 이렇게 정치범이 한 명 이렇게 정치범이 있으면 너는 요만큼 잘못해도 이만큼 죄가 불어나는 거죠. 이해도 봄같이 지났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암만 뭐가 잘해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러다 나니까 근데 보면 말하는 목소리는 여기 한국의 웬만한 그 트로트 가수들 그런 목소리인데 북한에서는 이 목소리 노래를 하면 목소리에서 이렇게 한국적인 이런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목소리가 난다고 해갖고 노래를 못 부르게 했어요. 또 세계에는 이런 음악밖에 없는 줄 알았고 러시아 유학을 갔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어떤 음악적 제일 처음에 충격이 장르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충격이었고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국가에서 그렇게 알려졌다는 걸 알고 있는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획기적인 계기가 사실 제가 그 리차드 클라이더만 곡을 쳤다가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뭐 대중음악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팝이나 뭐 그다음에 발라드나 뭐 이런 대중음악 쪽은 전면적으로 다 듣기만 해도 잡혀가는 음악이에요. 내가 피아노를 정말 나는 피아노를 위해서 쭉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꿈꿔요. 노래하러 갈 때면 진짜 배고파갖고 고픈 배를 들러 이렇게 붙잡고 가면서도 배부른 척, 이쁜 척 했다는 게 많은 분들을 어디에 다 쓸까 이런 노래를 뭔가 웃으면서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94년도부터 저 식량난 때문에 막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나물도 뜯어오고, 그리고 뭐 들에 가서도 풀 뜯어 먹고, 그리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러다가 제가 아빠랑 같이 산에 이렇게 나물 뜯으러 갔다가 비를 맞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물 다 뜯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막 몸에서 열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의식 없이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약을 살 수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그냥 한쪽이라 눕혀놓고. 그리고 또 제가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 1980년대 말부터 이 식량이 끊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가장식물, 그러니까 TV, 뭐 이런 전자제품, 혹시 아니면 옷장이라든가 이런 가구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팔아서라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팔고 없으면 집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되니까 어디 뭐 훔쳐 먹을 식량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먼저 1차적으로 다 죽어나간 거예요. 신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욕심이란 주머니를 가지고 온다는 게 사실일까? 아니, 거짓말. 갓난 내가 어디 욕심 있니? 맞아, 그래. 우리 아저씨가 외국에서 편지했었는데 그 나라는 별나게 본 적 안 돼. 야, 왜 점점 그리 돼 갈까? 참 한심하지. 희생된 혁명 선열들이 지금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내 고향은 강원도 안돈 땅이래요. 산 곳으로 많고 많아 살긴 더 좋아요. 국민들 어머니는 실lum실 집집엔 꽃감이 가득가득 내 고향이 고향하세요. 한번더 졸려가 즐겁대요. 내 나라는 삼천리 분수한 산이요. 은근과 많고 많아 살긴 더 좋아요. 우리나 땅에 뜯고 편하니 집집엔 행복이 가득 차요. 내 고향이 고향하세요. 한 번 더 졸려가 즐겁대요. 시체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됐어요. 95년도에 말에. 그래서 이게 김정일이한테까지 보고돼서 김정일이가 민간인들 주변에 있는 주민 부대 연대급의 장의 중대를 한 개씩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총을 안 메고 군대 찬원이 있으니까 사이다 가만히 짝 싣고 시체들을 뭐 실어 돌아가면서 그냥 시체가 쏘고 나는데 그렇게 정말 저희가 도망 오기 싶어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왔는데 저를 치료받기 위해서 넘어왔고 그러다 오빠가 중국으로 고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중국에서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거든요. 저는 중국에 왔을 때 의식이 딱 돌아오니까 뭐 아무도 없고 빈방에 혼자 누워있고 할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랐고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오빠가 없고 건너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오빠들이 그 치료비 때문에 지금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돈 벌러 가신 거였어요. 탈북자들을 잘 보호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4명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남고 그리고 언니랑 큰오빠랑 둘째 오빠는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거든요.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맞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되게 동생들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을 또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북에 있을 때도 그랬고 중국에 와서까지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없고 중국으로 왔고 저를 살려놓고 또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식량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 보이부라고 해서 여기 국정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들키게 됐어요. 중국 다닌다는 그거를. 그래서 오빠가 자수하려 갔다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 눈치챘으니까 오빠가 본인이 직접 가서 자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죄를 죄를 좀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중앙당 시범게임에 걸려가지고 그게 처형됐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저는 오빠한테 죄 지은 것 같아요. 오빠 죽은 게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 죄책감에 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막 함부로 사람 죽이고 그런 것 죽이면서 정말 그런 죄책감 좀 못 느끼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 좀 내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너무 싫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시는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게 강해요. 그때 군대도 많이 어려웠죠. 쌀과 소금만 국가에서 줬지 일체 부식물은 다 자체로 해결해 먹어야 했어요. 굶어 죽으면서 이제처럼 농구장 갈아서 강내에 심고 축구장 갈아엎어서 콩 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그 기름도 어찌다 생기는 기름 한 숟갈을 안 먹는 자생력을 키웠어요. 그 영양실조원 빼빼 마르는 군인들에게 그래서 김정일이 생일날에는 돼지고기라도 한 점씩 줘요. 어떤 때는. 그거만 먹으면 그냥 설사야. 급성 설사증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영양실조로 그냥. 일심 판결이 있는 한 그 어떤 원수도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사복무할 때
그 영양실조로 이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런 병원 같은 데 입원한 데 있어요. 그런데 가면 군의소에 한 개 일어나는데 한 300명, 200명이라면 북한은 머리를 이렇게 다 이제 기계로 다 빡빡 깎아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고 고사총 같은 여자들도 아주 험악하고 영양실조로 한해서 생리도 다 잊어가고. 그래서 지금 북한 군대는 지금 탈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서 무엇이 없어서 걸리고, 그래서 일이 신청이 안 되고, 그래서 상부에서는 또 무조건 하라고 내리밀고 군대에게 지시는 매일같이 내려오고, 그러면 없으면 또 도둑질해서라도 또 뭔가 해야 되고, 지금 북한 군대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꼿꼿한 사람들은 의견을 부리지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장교 시절부터 그래도 한 개 나라라는 걸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하게 만든 데 대한 현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정말 한 10여 년을 그렇게 계속 고민하던 과정에 이 탈북까지 이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을 해서 오려니까 거기 오면 또 가족이 다 찢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38선을 선택했는데, 그날 3일날 밤부터 안개가 큰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보니까 하루 이틀에 그칠 안개가 아니더라고요. 밤 한 10시쯤부터 38선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노렸죠. 그래서 2번을 만났댔습니다. 우리 배는 작고 경비정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피할 수가 있죠. 북한 경비정들은 기름이 없어서 닻을 넣고 앉아있어 기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 배에다 이 레이더 방지를 위해서 이불을 다 덮었어요. 철제 부분은. 처음에서 여기 경기도 인천시 옹진군에 저희들이 상륙을 했어요. 그 산에 나무가 많은 곳을 보고 남쪽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죠.
무작정 중국 쪽으로 많이 탈북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고 가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져나왔던 북한 돈을 이렇게 한 2,000달러 정도를 내가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돈을 국경경비 대원들한테 줘서 그들이 길 안내로 중국 강을 건너게 되었고 맞은편 무작정 맞은편에 강 건너 쪽에 있는 조선족 마을로 들어가서 문 열고 나 피아노 쳤고 이렇게 평양음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피아노 재능보다도 나의 어떤 육체적 그 어떤 힘이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그날부터 그 집에 거의 뭐 모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처럼 언니 찾으러 왔댔어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언니가 탈북했으면 무대에 다시는 설 수가 없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언니는 먼저 이렇게 중국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갔더라고요. 팔려간 다음에 언니를 찾자고 하니까 없지 해갖고 저희도 머물었는데 그래서 뭐 할 수 없어갖고 언니를 찾아준다기 때문에 며칠 머물렀어요.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인신매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경찰이 오니까 도망쳐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피신한다 해갖고 팔려가게 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막 택시를 막 잡아뜯으면서 울어도 뭐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중국에서 살 때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괜히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말 큰 소리도 못 치고 살고 다 나이 또래를 보면 16살에서부터 하여튼 40몇 살까지 여자들이란 여자는 거의가 다 팔려가고 맞으면서도 진짜로 억울한 도적 유명 뒤집어 쓰면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그 과정에 보면 너무 자기를 남자가 때리고 술 마시고 자꾸 막 패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경 나갖고 진짜로 남자를 정말로 이렇게 피해 달아나다가 그 남자 피해 달아나다가 절박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북경 영사관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람이 눈에 이렇게 불이 막 켜지다 나니까 무슨 그런 괴력 같은 힘이 생기는지 정말 그 경찰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저희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한국 영사관 들어와 갖고 저희는 중국에서 신분을 항상 위험을 느끼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북한으로 북송되니까요.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잤어요. 거기도 자주 경찰들이 검문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하는데 신분증 제재라 뭐 어떤 호구를 제재라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거나 또 일시킨 그 중국 조선족들도 만약에 중국 공안에 걸리면 벌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잡혀놓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집결소란 감옥이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한 4개월 동안 지내다가
탈북자라는 걸 불 때까지 정말 검문을 하는데 14시간을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매를 맞았던 적도 있고요. 매를 맞으면서 선을 맞을까 봐 선 겨드랑이 꺾이고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선이 상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 오케이. 저거고요. 여기는 정상 호텔 앞입니다. 한번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한번 다 유심히 봐라. 그 앞에 저 한번 들어가 봐라. 너네 지금 들어간 데서 네 지금 뒤로 돌아서라. 그쭉 가면 유리를 문이 유리로 된 문이 있잖아. 안타깝다. 내가 아래 한번 들어가. 일로 와봐. 내가 손 좀 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와봐. 나 떨린다. 네가 고생을 더 했다.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저보단. 구치소는 완전 지옥입니다. 저는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18시간씩 일합니다. 중국 간소에서. 이런 성면이들은 이런 종이에 있잖아요. 종이 꽃, 우리나라 부케꽃 아시죠? 부케꽃을 만들어 가지고 꽃 철사 있지 않습니까? 철사로 이렇게 말아요, 종이를. 철사를 말고서 이런 꽃을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모양을 내 가지고요. 여기 성면가루가 있습니다. 몸에 먹으면 폐질환이 오는 성면가루를 칠합니다. 이게 이 까칠까칠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있죠. 이 조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만 오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예전처럼 생활이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상상이로 아빠가 온 몸이 망가져 있고 정신도 그렇고 저희 가족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바라는 이상은 없고. 네, 더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희 가정이. 네, 다 붙잡혀 가시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중국에 계시는 저선정 목사님을 언니랑 같이 중국의 저선정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너희들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과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님 솔직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한국 회는 욕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 선교사님의 그 길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무사히 오게 된 거죠. 같은 탈북자한테서 교회에 가면 피아노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피아노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는 걸 보니까 뭐 주변에서 잘 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피아노를 쳐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오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여러 명을 모여서 한 번에 움직이는데 북경에서 다 만났거든요. 그 함께 한국에 어려운 분들을. 갑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각기 분산되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안내하시던 분도 도망가서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중국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눈이 캄캄하고. 저하고 17살짜리 남자애만 무사히 철조망을 넘어서 몽골 땅을 밟았고 나머지는 다 붙잡혀서 북송됐어요. 다 살아나왔는데 언니만 지금 소식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니도 이 세상에서는 만나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송옥 누나,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계셔. 저기요, 성이야. 품고 있는 생각도 모두 다 말을 하고
미래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말로만 통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김정일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북한은 지금 한 20년이 넘도록 지금 북한의 저희 전체 주민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30년 파업하면야 끝장이 나겠지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 신변 안전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살던 그런 공포감에 아직도 사로잡혀가지고 국제사회나 남쪽 사회가 김정일 정권만 도와주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그 독재를 끝장을 낸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정말 북한이 아무리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뭐라고 해도 정말 100만을 가둘 정치범 수용소가 어디 있고 100만을 죽일 행초가 어디 있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김정일이 현 시점에서 죽는다면 혼란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혼란이 지금 김정일 체제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여기 있다면 만할 경우 상황이 바뀌어서 그 땅에 갈 수가 있다면 빨리 변하도록 해놓고 싶고 그 땅을 정말 잘 되게 추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그 독재하는 독재가 나쁜 것이지 사람들이 개개인을 봤을 때는 참 선하고 너무 순진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김정일 독재 정권 이제라도 붕괴됐다면 그 다음 날로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용소라는 게 과거에 이제 히틀러나 뭐 마오쩌둥이나 이런 스탈린 시대는 있었지만 그 현대 사회에 그런 수용소가 있다는 게 참 그 인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를 전율케 했으면 좋겠어. 세계 국제 심판장에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정치범 수용소를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들 가두고 있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그 어린 애들한테 공개 처형을 강제로 보게 함으로써 그 국가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 국가를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를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또 최소한의 그 이동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 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요?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그러나 난 대한민국이 감사하고 세계가 너무 고맙고 평화에 자유를 사랑하는 인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자유함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겠기에 나는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누가 있다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라는 그 비명소리 듣고 있는지. 정말 이 북한 주민들은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하나의 철조망으로 휘둘러 있는 배추처럼 심어놓은 국민. 생각만 해도 불쌍하고 세계가 정말 반드시 북한을 구원해야 돼. 떠들어야 돼.